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 새해 소리칠 흰말이여. (1927년 10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 후 대구경찰서 야마다 서장과 순사들이 사건과 연루된 이육사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안동이라? 세계 14세 손? 타이! 야마다 서장님, 현지 출신자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퇴계 항맥과 혼맥으로 줄줄이 엮여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과 한 통속이 분명해. 순사장, 이걸 보십시오. 안동, 그 지역의 마을 자체가, 그리고 그 집안 6형제가 모두 불온하고 위협적인 인물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건 뭐야? 이 원록의 조보는 보문의숙을 세우는데 전 재산을 보탰다고? 에이? 이건 또 뭐야? 의병장? 이 원록의 외가는 선산 출신 의병장이던 왕산 허위의 사촌 집안으로 의병장 허형, 외삼촌 허류, 허발 등등 이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 가문입니다. 오호, 이거 가계를 완전히 파악한 아주 상세한 자료군. 이런 자료가 더욱 필요해질 거야. 이걸 기록한 자가 누군가, 순사장. 즉시 데려오게. 크게 써먹을 수 있겠어. 다급해진 경찰은 대구를 중심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던 조선 인물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 중에는 육사와 형제들도 포함되었다. 말해라. 이월록,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는가? 나는 모르는 일이오. 네가 폭발물 설치의 배후 인물이며 운반 책인 것을 다 알고 있어. 아니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오. 이월록, 여기 증거가 있어. 응? 아니, 그건 신문지 아니오. 그래, 신문지다. 니놈 집에 있던 거지. 기자가 직업인 사람인데 집에 신문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소? 폭탄을 쌌던 종이 이월록 자네 집에 있던 신문이야. 집에 모아둔 신문지 가운데 폭탄을 쌌던 신문지 날짜만 쏙 빠져 있어. 게다가 이 상자에 적힌 글씨체, 자네 동생 이원일의 글씨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 이원일이 서예가로 이미 입소문 난 자이니 다들 알아보는 거지. 폭탄 상자 겉면에 적힌 글씨를 똑똑히 보라고. 동생인 이원일의 필체와 비슷해. 아닌가? 2023년 미국, 재미동포 셀린의 아들 에릭킴과 손녀 스칼렛이 할머니가 남긴 유품 속 낡은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 죄목, 폭발물 취체 규칙,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치안유지법 위반, 협박과 살인미수. 죄목이 이렇게 많아? 누구지? 누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단 거야? 본명 이월록. 이월록이 누구지? 아, 시인 이육사. 시인? 이육사? 아빠, 여기. 여기 셀린 할머니가 쓴 손글씨 시집 속의 시인. 에릭, 나의 뮤즈,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읊은 이 시인이라고? 아, 그래. 시인의 이름이 이육사였지. 그런데 그 시인이 이 노트,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거니? 스칼렛, 같은 사람 맞아? 본명이 이월록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긴 한데 할머니가 좋아한 시인 이육사와, 그리고 이런저런 죄명으로 수감된 이월록은, 그러니까 네 말은 시를 쓴 이육사와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히는 이월록이 같은 인물일 수 있다는 거구나.
정말 그래, 스칼렛? 뭐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같은 인물인 것 같아. 왜? 잠깐만. 응. 1년 4개월이 지난 1929년 2월 14일 폭파 사건의 범인 장진홍이 일본 오사카에서 체포. 이육사와 그의 형제들의 직접 연루 사실은 없음이 밝혀짐. 에? 연루 사실이 없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잡혀 있었던 거지? 잠깐만, 어디 좀 더 확인해 보자. 석방된 판결문에 공판에 회부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됨. 하지만 이육사는 1929년 5월 면소 판결까지 장기간 미결수 생활을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됨. 거봐. 범죄 혐의가 없다잖아.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그럼 뭐야? 사건을 조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혐의를 찾아 짜맞추기 식으로 말이야. 그러네 정말. 시인은 죄도 없이 옥살이를 했어. 1929년 5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으로 수감된 이육사는 면소 판결로 풀려난다. 수임번호 264 석방! 이제야 풀려나는구나. 고생 많았어.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이렇게 오래 옥살이를 시키다니. 아유 원로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디 보자. 아유 얼굴이 많이 상했어. 몸은 괜찮은 거냐? 아니, 네, 견딜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원경님, 저자들은 저를 이육사라고 부르더군요. 식민지 백성은 이름이 있어도 나는 그저 이육사일 뿐이었어. 아우, 어찌 그런 말을. 아우는 이월록이고 이활이야. 그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펄펄 살아나는 활이란 이름이 있지 않느냐. 형님, 나라를 찾을 때까지 저는 이육사로 살겠습니다. 이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베어내는 육사로 말입니다. 죽일 역사사를 쓰겠다는 거니? 일제 역사를 죽이겠다는 뜻으로? 네, 노예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통한 지금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원로가 내 너의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구나. 네가 그 이름 때문에 애꿎은 핍박을 당할까 걱정이구나. 아우, 나 역시 같은 생각이야. 어머님 말씀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필명은 피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말로 보는 자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형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 몸이야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지만 제 정신까지야 저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한바탕 놀려주는 건 어떻습니까? 고기 육자에 설사 살을 쓰는 거죠. 아니, 고기 먹고 설사한다는 한자로 일제 강점 상황을 조롱하는? 아서라 원로가 그 뜻은 가상하지만 그런 이름으로 활동한다면 너는 글을 발표하기도 전에 아마 잡혀갈 것이야.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인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님을 저항하니까 인간이고 우리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민족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지속적으로요. 저는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차라리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온건한 표현이 되는 땅을 일컫는 묻육자를 써서 육사로 하면 어떠니? 아우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니까 안전도 생각해야지. 이때부터 옥살이 당시 수감 번호인 264번에서 따온 이육사의 필명을 쓰기 시작. 허나 여러 가지 뜻을 담아 한자를 바꿔가며 사용.
현재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의미를 내포함. 지금은 다소 순화한 육지육, 역사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철저한 반일 사상을 가진 유시찰 감시 대상 인물. 흐트러진 갈기, 후주근한 눈, 밤송이 같은 털. 오, 먼 길에 지친 말, 체죽에 지친 말이여. 수굿한 목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내 굽. 오, 구름을 해치려는 말, 새해에 소리칠 흰 말이여. 말, 이육사 시. 1930년 1월 3일 조선일보. 지금 우리가 육사라고 부르는 널리 알려진 시인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 스칼렛? 응, 아빠. 이육사는 본명이 아니고 수인 번호가 264번. 수인 번호라면 감옥에서 죄수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순번 같은 거? 맞아, 엄마. 그 번호가 시인 264의 필명, 육사의 유래가 된 거래. 그럼 이 육사는 혁명가였어? 이토록 낭만적인 시인이? 그럼 이육사라는 분은 혁명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거구나. 시인이자 독립투사인 이육사라. 1943년 5월 경성, 육사와 함께 외곽으로 빠져나온 이원용 목사가 베이징을 다녀온 육사의 근황을 묻는다. 아휴, 경성에 발을 내딛자마자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 원영 형님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육사아우가 그동안 감옥을 몇 번 다녀왔는지는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원영 형님, 뜬금없이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추 10번이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세어봅니까? 우리 원영 형님도 쓸데없는 일도 하시는군요. 실은 경성역에서 자네와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라네. 육사아우가 베이징에서 친척인 이병희와 만난 것처럼. 예? 그 말씀은 원영 형님께서도 비밀리에... 베이징에 있어야 할 자네가 왜 서둘러 국내로 들어왔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네. 네,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차에 갑작스레 비밀 지령을 받고 급히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군. 네, 형님. 표면적인 이유는 어머님과 형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지만요.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말이야. 네, 그게... 1943년 이른 봄, 베이징에 도착한 육사는 먼 친척인 이병희와 만난다. 오라버니! 원로... 아니, 육사 오라버니 맞죠? 오라버니가 어떻게... 넌 병이 아니냐? 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응? 특수임무를 맡은 이가 조선에서 왔다더니 바로 오라버니가? 너 역시 추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들었는데 그 사이 베이징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는 오라버니는 어찌 베이징까지 오셨나요? 아마도 오라버니와 제가 여기 베이징까지 온 건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스칼렛, 박선영, 세네라, 한수림, 에리킴, 홍진우, 이원기, 방성준, 이병희, 홍수정, 순사, 김기철, 육사 어머니 허길, 손선영,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이재. 극본 김순희, 구자은.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7번째 이야기. 내 지금 달 아래 서서 있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7번째 이야기. 내 지금 달 아래 서서 있네. (1943년) 이른 봄, 이육사는 임시정부의 국내 잠입 지령을 받아 급히 귀국 준비를 하게 되고 친척 누이 동생이자 독립운동 동지인 이병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병이야, 네. 나 고향을 다녀와야겠어. 이 시기에 고향을 가겠다고요, 오라버니? 임시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합 진공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시급히 국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군요. 하지만 중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귀향이라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어머니와 형님의 제사도 마음에 걸렸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본 경찰이 오라버니의 행방을 쫓고 있을 텐데. 꼬리 잡힐 만한 특별한 행적은 찾지 못할 거야. 일자리를 찾으러 중국까지 온 걸로 위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책에 뭔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군요. 곧 돌아올 거라 중요한 소지품만 챙기고 방해 물건들은 두고 갈 생각이야. 그럼 원촌 마을에도 가겠군요. 그래야지. 부모님과 형님 산소가 모두 고향 마을에 있으니. 마을 어르신들 모습도 이젠 까마득해요. 해방이 되면 뵐 수 있으려나.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셔야 할 텐데. 나도 어린 시절 형제들과 뛰놀던 고향집엔 정말 오랜만이다. 몇 해 만에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눈앞에 항상 떠오르는 곳 아닌가요? 그렇지. 고향이란 늘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좋겠어요. 오라버닌 고향을 다 가보고. 낙동강이 먼저 생각나네. 흐르던 강물, 그 위에 드리운 햇살에 반짝이던 물결. 그래요. 정말이에요. 오라버니, 먼 길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내 고장이란 낙동강가에는 그 하얀 조각돌이 일면으로 깔리고 그곳에서 나는 홀로 앉아 내일 아침 화단에 갖다 놓을 차디찬 괴석들을 주우면서 그 강물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의 오행, 이육사 수필, 1938년 12월 24일 조선일보. 1943년 5월 경성 외곽. 위험한 상황을 모면한 후 육사와 이원영 목사는 데이빗 선교사의 비밀 장소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자, 이걸 보게. 아이, 원영 형님, 이건 단파 수신기네, 육사. 작년 1942년 총독부에서 방송 전파 관제를 하면서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 소유의 단파 수신기를 모두 압수했어. 네, 기억납니다. 불온사상 전파와 선동의 온상이라며 그런 조치를 취했죠.
하지만 수십 대의 단파 수신기가 아직도 개인들의 손에 있었고 경성방송국, 개성방송국 등에도 단파 수신기가 구비되어 있지.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고. 일제가 아무리 극악을 떨어도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할 수는 없겠죠. 맞네. 이건 데이빗 선교사의 라디오이긴 하지만 말이야. 우린 이것으로 충칭의 임정 소식을 들었네. 예,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단파 방송 시설을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월수금 3회 30분씩 하는 방송이라네.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직접 나오실 때도 있어.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병 출신 같은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들이 독립투쟁과 세계 정세를 방송하기도 하더라고요. 북에 계신 동포 형제 제위 임시정부 수석 김구울씨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패망의 길로 들어선 원수 일제 침략자들을 기필코 무너뜨리고 독립의 대업을 쟁취하고자 불철주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네였구만. 이보게 육사. 네. 자네가 국내에 있는 동안 손을 맞출 뿐이네. 다시 베이징으로 갈 때까지 말이야. 이육사입니다. 여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이것이 이육사 선생이 다시 베이징으로 가기 전에 접촉해야 할 인물과 운반해야 할 물건입니다. 작전은 수시로 전달될 겁니다. 그날 경성역에서 있었던 불신검문 불응 사건으로 검문이 강화되었다네. 작전이 끝날 때까지 신중을 기해주게. 네,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 이육사 선생도 임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가족과 직접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어 좋을 건 없으니까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겠습니다. 1943년 5월 경성 명륜동. 육사의 아내 안일양은 딸 옥비를 재우며 육사를 생각하고 있다. 오늘이 며칠이지? 어쩌면 오실지도 몰라. 얼마 있으면 부모님과 큰아주머님 제사가 있으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조배에 한번 다녀가실지도 몰라. 하지만 하루 건너 한 번씩 찾아오는 나카무라 순사가 알게 되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니 차라리 눈에 띄지 않게 안 오시는 게 더 나을지도.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자, 자장자장 우리 옥비 잘도 잤다. 자. 옥비야, 네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는지 옥비라는 네 이름에 다 담겨 있단다. (1941년 7월) 경성 명륜동. 안일양의 집에서 외동딸 옥비의 100일 잔치가 열리고 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지났어. 오늘이 100일이구나.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커져서 고마워. 너는 네 오라버니, 네 언니처럼 날 떠나지 말고 그렇게
너무 일찍 가지 말고 내 품에서 무럭무럭 크거라. 둘째 원래 아주버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유, 뒤늦게 이리 예쁜 공주님을 다 안고. 자, 어디 큰아버지가 한번 안아볼까? 경사고 말고요. 우리 집안 꽃이잖아요. 아유, 큰아버지가 고운 이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원장님, 저도 생각해둔 게 있는데요. 뭐야? 육사 형님의 금지옥엽 외동딸에게 딱 어울릴 이름이죠. 연조 서방님도 이름을 생각해 두셨다고요? 어라, 나도 조카 이름 선물하고 싶은데. 우선은 명주를 길게, 그 다음엔 환하고 밝고 맑게. 서방님, 아주버님, 다들 그 이름 한번 꺼내보세요. 아유, 이거 큰일이네. 삼촌들마다 서로 나서니. 그럼 우리 아기한테 자기 이름을 직접 골라보라고 해볼까요? 왜들 그러십니까? 엄연히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 이름은 당연히 이 아비가 지어야죠. 원경님, 그렇죠? 아이고, 이복의 아우. 100일이 지나도록 이름 없이 그냥 두니 이러자는가. 늦둥이 이름을 시어 고르듯 음미하고 또 생각하며 신중을 기하느라 그런 거지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딸인데요. 이복의 육사, 내가 생각해둔 이름 말일세. 경성 명륜동에서 태어났으니 경륜이 어떤가? 숙정이가 더 좋지 않습니까? 아주 맑고 반듯하고 단아한 요조숙녀 숙정이 말입니다. 다들 정말 왜 이러시냐고요. 보아하니 우리 애기 아빠가 아기 이름 지으며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리다 보니 일이 늦어졌나 봅니다. 자, 오늘로써 딱 100일을 잘 살았으니 이제 이 귀한 생명에게 이름을 줘야죠. 옥비야, 우리 아기 옥비야, 네 이름은 옥비다. 옥비야. 그러면 저기 구슬록 살찔비 맞습니까, 육사 형님? 옥구슬처럼 빛나며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라고? 아니, 기름질 옥자에 안일비지. 네? 기름지. 기름지지 않다 하면 좀 이상한데요. 안 그래요, 아주버님? 욕심 없이 겸손하고 소박하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욕심 없이? 아유, 아무리 욕심 없이 살라 해도 이름에 안일비자를 쓰다니요. 빛이 비라거나 차라리 기름진 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부귀영화를 빌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형님. 옥비. 자꾸 불러보니 참 예쁜 이름이에요. 그래. 우리 아기에게도 딱 어울리는 이름이네. 응? 아유, 얼마나 이뻐. 옥비야. 예, 옥비야. 들고 보니까 괜찮네. 옥비야. 그래, 아버지 뜻이 있겠지. 옥비야, 내 곁에서 오래오래 머물다가 나보다 더 너를 아껴주는 이가 나타나면 그때 날아가거라. 그때까지 내 그늘에서 아낌없이 곱게 피어나거라.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이병희, 홍수정, 이원영, 홍진우, 안희량, 한수림, 큰동서, 손선영, 아랫동서, 박선영, 이원기, 방성준, 이원일,
김기철,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8번째 이야기,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8번째 이야기,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1943년 5월) 경성 명륜동, 육사의 아내 안희량은 이육사의 돌아가신 모친 허길과 맏형 이원기 제사를 위해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 첫 제사인데 어머님과 큰아주버님께 각별한 분이시니 그래 오실지도 몰라. 소상 때 입으실 한복 한 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야. 저 순사들이 알게 되면 또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이 옷이 또 피로 물들게 되면 안 돼. 내어 달리고 저은 마음이련마는 바람에 씻은 듯 다시 명상하는 눈동자. 때로 백조를 불러 휘날려 보기도 하건만 그만 기슭을 안고 돌아누워 흑흑 느끼는 밤. 희미한 별 그림자를 씹어 노에는 동안 자줏빛 안개 가벼운 명모같이 나려 씌운다. 호수, 이육사 시, 1939년 5월, 시 전문지 시학. 2023년 미국, 스칼렛 가족들이 할머니가 남긴 낡은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엄마, 아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머니는 이육사의 시를 좋아하셨을 뿐인데. 그래. 네 할머니가 사랑한 식구들이 노트에 빼곡했잖아. 근데 시가 아닌 이런 기록물들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거라고 해야 하나? 이육사라는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 누렇게 바랜 낡은 노트에 담긴 내용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인물에 관한 기록이고 역사적 사건이라니. 이육사, 본명 이월록, 안동 보문의수, 영천 백학학원, 일본과 중국 유학.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장진홍 폭파 테러 공범 의혹 이후 수차례 반일 의식 고취, 선동 경문 제작 배포 등 반일 활동 지속. 와, 이건 뭐랄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육사 시인의 수사기록 같기도 하고 행적 보고서 같은 느낌도 들고 한마디로 요약 정리본인데. 1931년 5월 대구지회 해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음. 모종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조짐이 보임.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동시에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느낌이야.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아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 노트는 뭔가 비밀스럽고 위험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은밀한 시선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야. 현재 중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중. 중국 내 반일 세력들과의 연계, 국내 침투 작전 모의 가능성이 제일 큼. 맞아. 시인의 움직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까지 감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엄마, 근데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이육사가 아니야. 그래? 누군데? 윤세주, 밀양 출신. 밀양의 3.1 만세 시위를 주도. 이후 김원봉과 만나 의열단원으로 합류함. 의열단장 김원봉의 오른팔이자 의열단 2인자로서의 역할 수행. 중외일보 기자. 신간회 청년 활동을 통해 대구에 있던 이육사와 알게 됨. 이육사의 지인인가? 의열단원이라. 윤세주라는 이분도 독립운동가인 것 같네, 스칼렛. 네. 자, 이후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이육사와 그의 처남 안병철 등 비교적 반일 사상이 공고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입교를 권유함. 1931년 대구 조양회관 신간회 청년사무소. 이육사는 장차 평생의 혁명동지가 될 윤세주와 처음 만난다. 밀양 사람 윤세주입니다. 추록 후 고향 밀양에 돌아와 신관의 밀양지회 총무관사를 맡고 있고 밀양 청년의 활동도 하고 있어. 예. 대구 청년동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월록이라고 합니다. 저도 윤세주 군의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금의 세계는 힘 있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약육강식의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우리 민족의 그런 족속들을 상대하자면 펜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자와 맹자만 읊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로만 유지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는커녕 도리어 착취와 억압으로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5,000년의 뿌리를 가진 우리가 그 힘을 바르게 쓰려면 우리 역시 물리적인 힘을 키워 정신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월록군과 여러모로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좋소이다. 우리 두 사람이 생각하는 혁명운동의 이상과 방향이 같다니 나 역시 더없이 기뻐. 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하니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SS에게. 교목 이육사 시 1940년 7월 인문평론. 1932년 7월 이육사는 처남인 안병철과 함께 중국 텐진으로 간다. 윤세주는 자신이 의열단 단원임을 밝히고 이육사와 안병철에게 의열단장 김원봉이 설립 중인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한다. 세주군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 아니겠소?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우린 언제나 부끄럽고 슬프고 또 언제나 참담하니 말이오. 윤봉길 군이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행하였다 들었소. 그렇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갈래겠지만 윤봉길 군이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소. 그는 조선과 중국은 물론 온 세계 만방에 행동으로 민족의 저항을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했죠. 육사, 마음의 결정은 내렸는가?
나의 동지가 되어주겠소? 네, 결단을 내렸소이다. 독립운동을 이끌 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간부학교에 입교하겠소. 1932년 9월 중국 난징의 유원지 현무호. 이 육사는 윤세주의 소개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교장 김원봉을 만나게 된다. 자, 이 육사 동지, 인사하시오. 예. 이분이 바로 의열단의 단장이자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의 교장인 김원봉 선생입니다. 어서 오시오, 이 육사 선생. 이 선생의 국내 활동은 윤세주 동지를 통해 익히 들었소이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김원봉 단장님의 활약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군사간부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환영하외다. 이 동지와 같은 인재가 함께해 준다니 조선 독립, 조국 해방의 날이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소. 많이 덥소이다. 9월로 들어선 지 한참인데 조선의 양반들은 이런 날씨에 뱃놀이를 즐기면서 시를 읊고 더위를 식혔겠지요. 이 육사 동지는 기자로 또 문인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리는 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죠. 그렇군요. 이 동지라면 고아한 사유의 시를 풀어 풍류의 멋을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붓을 내려놓고 우리 민족을 구해낼 총을 들기 위함입니다. 맞네, 육사. 저들은 총을 들고 들어와 그 총으로 우리 민족을 마구 짓밟고 있네. 자네 말처럼 총든 자들 앞에서 붓은 힘이 없어. 이 육사 동지, 이 비애를 절창으로 노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붓은 힘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군요. 총칼을 앞세운 야만인들과 맞서려면 그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질 겁니다. 1932년 10월 20일 중국 남경교회 탕산 선수함. 이 육사는 윤세주의 인도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그와 함께 장차 조국 해방전쟁 시 중추적 무력이 될 사관급의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나는 교장 김원봉이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이 된 것을 환영한다. 조선혁명 성공 만세! 한중 합작 일본 제국주의 타도 만세! 제 군들은 앞으로 6개월간 군사간부로서의 폭탄, 탄약, 뇌관 등 제조법과 투척법, 그리고 피신법, 변장법, 무기 운반법 등이 포함된 교육 훈련을 받게 된다. 와! 교육 훈련을 수료한 이에게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할 비밀 요원, 간부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2023년 미국. 스칼렛과 가족들은 셀린 할머니가 남긴 유품 속 노트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다. 아빠, 시인이 중국에 있는 군사학교에서 간부 교육을 받았어. 그러네. 장교급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새로운 이름의 그 사람, 윤세주라는 인물과 같이 움직인 거네. 두 사람이 뜨거운 청춘을 함께 했던 것 같네. 이육사 시인이 독립투사가 되는 과정에는 윤세주의 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후 두 사람은 매우 끈끈한 친구가 되었겠지? 이 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안희량, 한수림, 스칼렛, 박선영,
에릭킴, 홍진욱, 윤세주, 방성준, 김원봉, 김기철, 이옥비, 손선영,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9번째 이야기 태풍 속을 걷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9번째 이야기 태풍 속을 걷다. (1933년 4월) 중국 난징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졸업식. 티끌은 진실한 친구 쇠들처럼 닿들마다 전기를 높이 걸고 나가세 싸움터로 우리 쌓인 원한을 싣고 새 역사를 여세. 조선혁명 정치군사간부학교 1기생으로 졸업하게 됨을 축하하네. 이월록, 자네는 이제 지조와 절개의 총을 든 선비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네는 역시 동북지방으로 갈 계획인가? 아닙니다. 저는 조선으로 돌아가 노동자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며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조선의 노동자들에게? 네. 저는 타지 생활이 잦았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노동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혁명사상을 가르치고 실천으로 옮기겠다. 도회지의 노동자층을 파고들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지도 교양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옳은 판단이네. 육사 자네는 농촌보다는 도시, 외국어보다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문필 선전 활동을 가장 중요한 투쟁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로군. 가능하면 언론계에 복직할 계획이네, 세주. 언론계로 간다면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할 수 있고 문필 활동까지 병행한다면 감시망을 피해 작전을 수행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문필 활동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 육사 동지에게 아주 적합한 전략이군. 아울러 좋은 인재가 보이면 좀 더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 간부학교 입교를 권유해볼 계획입니다. 2023년 미국. 스칼렛과 가족들이 할머니가 남긴 유품 속 노트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다. 아빠, 이거 봐. 이육사 시인이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한 후의 내용도 기록돼 있어. 혁명 공작을 관철하기 위해 1933년 7월 경성에 잠입. 뛰어난 글쓰기 능력으로 시인과 기자로 위장하여 활동을 전개. 근데 이건 뭐지? 경성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혔어. 잡혔다고, 스칼렛? 일본 순사들한테 들킨 거야? 응.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왔고 기자로 복직한 후에 활동을 막 시작하려는 즈음에 1934년 5월 일제는 경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출신자 검거령을 내린다. 이육사 동지, 어서 피하셔야 해요. 즉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근거지를 벗어나세요.
군사 간부학교 출신자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어요. 검거령이라고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의열단이 중국 난징에 세운 군사 간부학교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포함한 일기생들 중에서 정보를 흘린 자가 있단 말입니까, 손동지? 국내로 잠입한 의열단 공작원 중 한 사람이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난징의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발각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무지막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럼 관련자들을 파악하려고 지독한 고문이 이어지겠군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며 신변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같은 시각 조선 총독부 사토 경무국장과 나카무라 경부보가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카무라. 김원봉이야, 김원봉. 의열단 단장 김원봉 그자가 종국 난징에 군사 간부학교를 세웠다고? 예. 이 졸업한 일기생들 중에 일부는 조직책으로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열 단장이 중국에 세운 군사 간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이미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토 국장님. 그들 중에는 학생 모집 임무를 수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몸집을 불리겠다 이거야. 큰일이다. 그대로 뒀다가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의열단은 정탐, 시설 파괴는 물론 암살까지 거침없이 저지른다고. 그런데 군사간부학교 출신자들은 난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중국과 협력해 움직이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반일 분자와 요시찰 감시 대상자의 정탐과 검거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나카무라 자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토 국장님. 최선을 다해 검거하겠습니다.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해. 졸업생이 늘어나선 안 돼. 대일본 제국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안 그런가, 나카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토 국장님. 자네 할 일이 바로 그거야. 일개 조선인 순사인 자네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를 잊지 말라고. 네! 한국 시민으로서 천황폐하의 은덕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군사간부학교 졸업생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일망타진하겠습니다. 한 명만 걸리면 줄줄이 엮여나올 겁니다. 이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경성을 빠져나가세요. 순사들에게 연행된 송동지가 감옥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전향을 선택했어요. 전향이라고요? 네. 조국의 독립과 혁명을 버렸단 말입니까, 김동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누구라도 먼저 잡힐 수 있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동지들의 이름을 꺼내선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구나 다 이동지처럼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붙잡혔어. 일본 순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어. 조선인 요시찰인 양명부에 기록된 이육사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이 있어. 그렇구나. 어디 보자.
1935년 경기도 경찰부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에 선전을 할 염려가 있음. 민족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향 가능성 희박. 이 육사는 그렇게 체포된 후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되고 풀려나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야, 엄마. 그랬겠지. 일본 순사들이 그런 인물을 그냥 뒀겠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 요양을 다닌 기록이 있거든. 친척집이나 친구집도 가고, 물론 병원에도 입원한 모양이야. 국내 잠입활동 전개 중 체포 구금. 6월 석방되었으나 감옥 생활 끝에 몸이 망가짐. 더는 활동할 수가 없는 상태. 하지만 사상 전환이 이루어지기 힘든 범죄 이력으로 보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1936년 7월 포항. 장기간 투옥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육사는 동해 송도원으로 요양을 떠난다. 태풍이 몹시 불던 날 밤, 온 시간은 창세기의 첫날 밤같이 암흑에 흔들리고 폭우가 화살같이 퍼붓는 들판을 걸어 바닷가로 뛰어나갔습니다. 독립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투쟁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걸까? 나의 앞날이야말로 꽉 막힌 출구 없는 감옥이구나. 내 조국의 운명과도 같은. 바닷가를 거의 닿았을 때는 파도 소리는 반군의 성이 무너지는 듯하고 하얀 폼 아래 번개가 푸르게 비칠 때만은 영롱하게 빛나는 바다의 일면. 나는 아직도 꿈이 아닌 그날 밤의 바닷가로 태풍의 속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투의 반군성, 이육사 수필, 1937년 3월 문학잡지 풍림. 시인이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엄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네, 스칼렛. 내면의 전쟁 말이야. 군사간부학교에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잡힌 데다 병까지 얻었으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긴 해, 에릭. 그러게. 독립을 위한 활동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일제의 집중 감시를 받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 육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윤세주, 방성준, 김원봉, 김기철, 스칼렛, 박선영, 에릭킴, 홍진우, 세네라, 한수림, 열라번, 손선영, 홍수정.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0번째 이야기,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0번째 이야기,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해 금메달을 땄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구리 결국 제일 먼저 도착. 송구리 제일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50m면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제 40m, 30m, 20m, 10m. 송구리 드디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손기정 군이 금메달을 땄어. 결국 해냈어. 식민지 청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훌륭히 해냈어.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일 말이야.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나는 조국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니고.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빨을 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진합니다. 지나온 길이 얼마이며 가야 할 길이 얼마인 것도 모르면서 죽으나 사나 가야 한다는 것밖에는. 그들은 한 사람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의 발소리와 호흡이 그들과 같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 잔혹한 자연과 싸워가는 무리들의 금과 옥조이었습니다. 황엽전, 이육사 소설. 1937년 10월 31일 조선일보. (1936년 8월) 이육사는 요양하고 있던 포항에서 국내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연락원을 만난다. 경주 옥룡암으로 가세요. 옥룡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동지? 육사 선생님의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만요. 지금 이대로는 무리예요. 아닙니다. 요양을 떠날 정도로 병약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을 병들게 한 것은 자괴감과 모멸감이라는 것을요. 일제의 감시와 검열에 꺾일 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도. 저는 기자이고 문인이기 전에 혁명가입니다. 독립의 열망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투쟁한 정보요원이라고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건강도 챙기면서요. 주지 스님이 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지고 한적하며 은거하기에 알맞은 장소예요. 이참에 자연 속에서 몸도 마음도 좀 평온하게 쉬어보십시오. 육사 선생님,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내려놓았던 펜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시사평론이든 기사든, 아니면 시나 연극 대본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육사는 경주 옥룡암에서 요양하며 글쓰기에 몰입한다. 온갖 고독이나 피해를 맛볼지라도 시 한 편만 부끄럽지 않게 쓰면 될 것을. 문과 무, 양면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탈출구는 현재로선 시다. 시 한 편의 창작에 지금의 내겐 행동하는 무기야.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나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요. 이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금강심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
계절의 오행, 이육사 수필. 1938년 12월 24일 조선일보. 1936년 경성, 이육사는 신석초와 함께 위당 정인보를 만나 우리말 지키기 활동과 문예지 발간에 동참하게 되고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을 전개한다. 육사군, 중일 전쟁이 치열해지고 일정의 탄압이 날로 심도를 더해오고 있네. 네, 우리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말살 정책이 점점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우리 글과 말을 지키는 것이 민족 정신을 잃지 않는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위당 선생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일에 매달리고 계시는 겁니까? 다들 힘든 시절이 아닌가. 내가 할 일이 이런 것밖에 없다네. 이렇게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라도 우리 어문으로 된 고전 향가와 고려 가사를 들추어내고 춘향전을 연구할 수밖에. 편집인도 기자도 쓰지 못하고 혼자서 원고 청탁과 편집, 격리까지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예. 제대로 월급도 챙겨줄 수 없는 형편이니 달리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 저 선생님만 허락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육사형은 신문기자이니 잡지 신조선 발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참여하겠습니다. 자네들이 육사와 석초 자네들이 도와준다면야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이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신조선의 지면에 자네들의 작품도 실어주길 바라네.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황혼, 이육사 시, 1935년 12월, 신조선. 이때부터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아. 시사평론, 문예평론 등 글쓰기에 집중, 문예지 활동 활발히 전개. 투쟁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으나 글로써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따라서 발표 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상 검증 필요. 그런 것 같구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첩보 활동도 어렵게 되자 이육사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시였어. 우리가 처음 알았던 시인 이육사가 탄생한 시기가 바로 이때구나. 스칼렛, 그게 바로 셀린 할머니가 필사한 시였지? 네, 맞아요, 엄마. 근데 시에 대한 기록이 또 있네. 노정기, 자신의 이동과 귀향 반영, 정크선으로 밀항하는 쫓기는 마음. 광인의 태양, 거칠은 해협마다 흙인 눈초리를 피해가는 첩보자의 시선. 그 기록은 마치 육사가 쓴 시를 사상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에릭? 시를 시로 보질 않았네. 일본 경찰의 눈에 육사는 시인이기 전에 언제 다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상범으로 더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1939년) 경성의 한 카페. 손님들은 자유연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다른 테이블에 육사와 신석초 그리고 남녀 문인들은 근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경성에는 연애의 사도들이 넘쳐나고 있어.
그들이 펼치는 사랑의 몸짓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누리지 못한 자유가 아니겠어? 그 자유가 소위 배웠다는 신여성 모단 걸들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연애를 모던 걸들만 하는 건가? 모던 보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데? 지금 경성은 자유연애로 뜨겁지만 실은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시대야. 그래, 동의해. 바로 연애 혁명의 시대지. 유사 이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억눌린 조선 여인들의 혁명 말이야. 그거 알아? 엘렌 케이야말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연애의 시대를 열어젖힌 위대한 여성학자야. 그래, 맞아. 존망의 위기 속 생존을 위해 근대화를 모색하던 동아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이 엘렌 케이 사상에 빠져든 거야. 물론이지. 지금은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시대니까. 엘렌 케이는 전통적 구질서에서 개인을 해방시켜준 학자야. 그래서 열광하는 거지. 우리를 근대적 주체로 태어나게 해준 사상이니까. 맞아. 근대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네요, 석초. 여기저기서 신사상을 논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 근대화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소? 육사형,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대화라. 전통을 무조건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근대화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점만은 확실하지. 이육사 선생님다운 답변이신데요. 평소에도 천년고도 경주를 나의 아테네 라고 부르셨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육사형님은 평소는 말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동양 고유의 미나 정취를 이야기할 때는 말수가 많아지고 열렬해지곤 했죠. 에이. 석방 후 이육사, 정인보의 집에서 신석초를 만남. 이후 그와 함께 경성 카페나 요리집 등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류. 기사와 시사평론은 물론 다수의 시와 수필을 발표. 하지만 독립활동에 대한 열망을 숨기며 기회를 엿보고 있음.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둘 정도로 그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어. 육사가 쓰는 글, 만나는 사람, 움직임, 드나드는 장소까지 모든 걸 기록해뒀어. 맞아, 스칼렛.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문인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놓치지 않고 있네. 이건 마치 이들의 대화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쓴 것 같아. 안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어? 일종의 블랙리스트인가? 비밀 문건 같은 것 말이야. 그들만이 공유하는 비밀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해온 것 같은데. 아빠,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일본인이겠지. 왜? 왜 일본인이 시인을 감시하면서 이런 보고를 남긴 거지? 시인이 살던 시대 조선은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어. 일본인의 지배를 받았지. 하지만 조선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항거했어. 조선을 빼앗은 일제가 그들에게 항거하는 조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시인은 항일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그럼 관련 정보를 계속 모으기 위해 시인의 행방을 쫓는 사람이 있었겠지, 스칼렛. 그를 따라붙은 자들이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거고.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신석초 홍진욱, 스칼렛 박선영, 세네라 한수림, 연락원 손선영, 정인보 방성준, 카페 손님 김기철 홍수정,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1번째 이야기,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